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평론가 유영화 박사 그리고 배재대 행정학과의 최우택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일단 이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길었는데요, 평소보다. 이 연휴 기간 민심에 영향을 미친 화두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 사건, 화천대유 사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의성으로 봤을 때는 그 화천대유 거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전혀 없는데 야당에서 너무나 정치 공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냐 화천대유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이 지사 측 주장대로 이제 새로운 공영 개발 방식의 시도다, 새로운 모델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은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 고발 사건이죠.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은 좀 수그러들었어요. 화천대유 그 대장동 의혹 사건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아마 이제 추석 이후부터는 아마 공수처나 검찰에서 본격화된 수사로서 뭐 하여튼 손준성 검사라든가 해서 예. 검찰 고발의 진위.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또 밝혀지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아무래도 좀 곤혹스러운 처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이제 계속해서 추석 이후부터 내년 대선까지 쭉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지금 지난 추석 기간 연휴 기간 이슈로 대장동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두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여야 누가 더 웃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것이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에서 또 민주당 경선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대단히 이제 화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추석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고요. 예. 저는 이제 고향이 또 이 전라북도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처가 쪽이 경상북도인데 네. 양쪽을 다 다녀봤는데요. 예. 이 뭐 검찰 사주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넣었는데 어떻게 100억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화천대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그 검찰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화천대유 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호남 경선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경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교수님?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호남 경선이 중요한 이유가 전체 그 투표자 수의 30% 정도가 이제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제 호남에서조차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길 것이냐. 네. 만약에 이제 호남에서 과반을 넘기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진행이 역전의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끝나기 때문에 이제 호남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호남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쪽도 우리 충청도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쪽에 표를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그렇죠. 전략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판단에는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 박사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일단 하여튼 뭐 이거 판단을 정확하게 제가 하기가 좀 어렵죠.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분기점들이 있어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하여튼 전남 지역은 이낙연 후보 측이 좀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팽팽하대요. 팽팽하고 그리고 이제 전북은 이재명 지사가 좀 상당히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상당히 분기점이 되죠. 만약에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광주 가서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상당 부분을 격차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안 나타나면 이낙연 후보는 좀 김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진짜 확 약진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수도권까지 이러한 추격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예.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 전남 광주가 어제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 아닙니까? 예. 권리당원의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우리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대구 광구 상당 높았는데. 예, 그리고 관심도가 지금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호남 당신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을 텐데. 전북은 뭐 제가 들은 바는 어제 하루 했는데 그 온라인 투표를 24%. 이렇게 낮을까요? 전북은 이제 오늘까지 하니까요. 오늘 건 아직 집계가 안 나왔죠. 밤 예. 9시까지 하는 거니까. 호남, 전남이나 광주보다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북은 만약 그런 통계라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전남과 광주가 낮은 이유는 글쎄요.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고성을 갖고 있던 어떤 지역성을 갖고 있는 이낙연 후보를 찍을 것이냐, 우리 동네 사람을 찍을 거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경쟁력 있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이재명, 또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남의 그 권리당원들이 고민하면서 온라인 투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한 측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호남에서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어디를 향할 것 같습니까? 정세균 후보의 특성은 이 대중적인 지지율보다도 네. 물론 이제 인품도 뛰어나고 상당히 좋으신 분이지만 조직표가 좀 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 대표도 오래 했었고 그래서 조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중성과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정세균 전 총리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는 그 중간 리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직을 했던 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사람은 이낙연 후보한테 갔고 어떤 사람은 이재명 후보한테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나눠질 것 같고 어느 한쪽에 쏠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호남 경선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후에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양 후보가 좀 국가적인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논쟁과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뭐 언론에 나왔죠. 뭐 수박 논쟁이라든가 또 네. 화천대유 문제로 너무나 그런 부분에 논쟁을 하니까 그 권리당원들이 정치 의식이 이제 높지 않습니까? 호남의 권리당원들은 네. 좀 약간 실망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야당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차 토론이 있었고요. 지난 1, 2차 토론 두 번이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토론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 누가 선점했다고 보세요, 최 교수님? 글쎄요, 지금 여러 이제 평론가들 얘기를 좀 종합을 좀 해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토론 전에는 조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토론을 피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예. 토론을 보면서 의외로 좀 윤석열 후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혜택을 좀 본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약을 재밌는 걸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얘기하는 2030 시대에 맞는 공약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표를 많이 지금 얻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홍준표, 예. 윤석열, 이 양강이 이득을 봤을 거다, TV 토론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토론 결과만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양강 체제가 확실히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은 이제 밑으로 좀 처지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번 토론회에서도 두 분에 대한 직접적인 포화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강구도 확실히 굳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듣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일에 2차 컷오프로 4명만 남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최종 4명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의원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냐는데 네, 나머지 네 한 번째 명. 누가 되냐는 네 번째. 네. 네 번째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최재형, 원희룡, 하태경. 네. 하태경 후보 지난번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그래갖고.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조직표 아닐까 싶어요. 대중적인 지지율은 세 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과연 누가 좀 조직을 갖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아마 최재형 후보가 최근에 좀 약간 극우적인 발언도 선거법 부정선거 문제도 한 거 아니냐. 조직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누가 조직을 더 탄탄히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4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한 명은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측이 맞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